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기정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good evening, and good afternoon. My name is 기정. 제 이름은 김기정입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호스트하는 제주포럼 세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분들께 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션은 그리고 내일 또 2개의 세션이 저희 연구원에 의해 주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을 제주로 모셔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보시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제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시각으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북한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만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전쟁도 미완이고 평화도 미완입니다. 71년 전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북한은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두려운 국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내부의 형편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스스로 인정하듯이 작년에는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여기에 더해 태풍과 수해까지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형편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15일에 열린 제8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악화된 대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대북 제재, 코로나19와 같은 객관적인 요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계획 수립, 과학기술 활용, 당원들의 교육 확립, 주민들의 사상적 고양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을 통해 어려움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당대회 같은 조직을 통한 자원의 동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의약품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은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이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실천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점화될 수 있는 동력이 다시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객관적인 조건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북한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이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목표를 파악하고 무엇 때문에 미국 또는 남한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지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북한의 생각, 북한 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이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이 그 주제입니다. 그에 앞서 저희 좌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원장님께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에서 일하시기 전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의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재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Again, now I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주제가 필수제와 또 제약에 비추어 북한을 들여다보기입니다. 4가지 주제가 있고요. 5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발제자분은 비어스테커 분이시고요. 제네바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분은 시그프리드 해커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스탠퍼드 대의 명예교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자는 후다코바님으로서 포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발제자는 헤겔 스미스 교수님이시고요. 한국학을 런던대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역시 국가안보의 명예교수로서 크랜필드 대학교에서 위임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기범 국장님이십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한국보건정책 프로젝트 국장을 맡고 계시고 20번 넘게 북한에 관련한 보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당 10분 정도 발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건 교수님께서 비핵화 전문가시니까 비핵화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 박사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원기를 바탕으로 사실과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보다 또는 근거 없는 믿음보다 불확실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분석에 따르면 저는 북한에 한 7번 정도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요. 핵시설, 영변 핵시설에 4번 정도 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핵 전문가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원자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2006년, 2017년에 이미 핵실험을 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시카 원자폭탄 때보다도 더 강력한 진동이 그때 감지가 되었었죠. 10배 정도 강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북 정책이 지난 3번에 걸친 행정부 기간 동안 실패했다고,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추정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번 행정부 말기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행정부 말기쯤에 제 생각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말기엔 한 2008년이었죠? 2008년 그 당시만 해도 제 생각에 북한이 약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는 2016년도였죠. 충분한 핵무기를 25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후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는 약 45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난 행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했던 것이 실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사실 영향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중동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과의 북한과의 핵 관련된 활동들도 있었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2017년도 이스라엘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 관련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의 측면에서요. 죄송합니다. 미국의 측면에서요. 북한이 그간 유엔 안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속여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연료, 핵 주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핵무기 같은 것들을 갈취하고 아니면은 핵 관련된 조약을 통해서 강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외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건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찾아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이 그동안 해왔던 것, 그리고 이전에 김일성을 비롯한 국가 원수들이 했던 것을 보면은 핵 개발뿐만이 아니라 사실 외교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를 사실 병행해서 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전략, 외교 정책을 추구했지만 어떠한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때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실제적으로 이 외교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났을 때 장기적인 전략으로 미국에 순응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순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임을 알았지만 내부적인 그 소비에트 유니온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했었고 순응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순응하는 것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 김일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연구를 통해서 김정일 또한 외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셜조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평양에서의 시그널을 보면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렇고요. 2005년에 육자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죠. 그때 외교적인 부분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김정은은 2005년에 북한이 그때 그러한 사건 상황으로 인해서 대화의장에서 벗어나 버렸고 부시 행정부 또 그러한 상황에 당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으로 그 정권이 교체가 됐었죠. 2009년부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새로운 통제 체제로 돌입을 했지요.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추구되었던 핵 합의에서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고요. 핵 실험도 수행을 했고요. 2018년에는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꼈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이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재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후에 두 박사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요. 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변 핵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이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은 특히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얼마나 많은 연료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라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죠. 고농축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핵 무기를 고도화하기 위한 역량, 그리고 안전, 그리고 그들의 경험, 그리고 국가의 안전 준비 정도, 그리고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정은의 역량이 어떠한지, 실제로 말한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모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 화학적,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ICBM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변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실제적으로 핵 무기를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지만 마무리를 하자면 이러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감소하기 위해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절차적인 방식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거나 줄일 의사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Simply put, maybe the structure. 요약하자면 북한이라고 불리는 문제는 바로 안보와 경제가 서로 교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안보를 추구하지만 그렇다면 또 경제가 더 문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딜레마 중에서 제재 체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가 모실 두 분이 계십니다. 비어스테커님과 후다코바님께서 10분을 같이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먼저 스크린부터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인 제재가 정말로 북한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저의 콜리그인 동료인 후다코바와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UN 제재 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이 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UN이 제재하고
여러 가지 생션, 제재 등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재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면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15년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유엔 제재 체제가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제재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EU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재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까요? 후다코바 님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자세하게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북한에 취해졌는데 각 조합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들의 복잡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과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들이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재를 취합니다. 단순히 행동 교정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제재들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재들이 다양하게 취해집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제재가 있는데요.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싶고 또 제재가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재의 시행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또한 타겟의 영향도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재 체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강압, 그리고 제약을 하고 또 어떤 신호를 대상에게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바로 다시 NPT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들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비확산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제재 체제가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제재들,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개인, 부문들, 무기, 외교,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들이 있습니다. 필수 아니면 권고 아니면 조건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계속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제재 평가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행이 되어야 하고 이 대상에 대한 영향이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적인 수단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협상 아니면은 무력 위협, 무력 사용 또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반하는 그런 분석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재가 없다면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던져보면서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두 포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성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강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약이 아주 도전적이고 또 주체 사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통합적인 경제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주지나 오타쿠바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UN 제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0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었죠. 그리고 NPT에서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회담에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재되었던 부과는 무기, 비와 확산, 그리고 사치제, 자산을 동결했고요. 그리고 여행을 금지하는 등으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사실 좀 혼재된 결과입니다. 강요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엔 북한이 IAEA의 영변 핵사찰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핵사찰단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좀 혼재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줬다면 6자 회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도 좀 혼재된 결과를 창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에피소드 단계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2차 핵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별적인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제재를 부과를 했고요.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 결과 또한 혼재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측면에서도 비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금지 활동을 계속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약적인 측면에서도 혼재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신호를 주는 측면 마찬가지로 혼재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피소드 3기는 2013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차 핵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핵 제재를 가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시기였냐? 확산 금지 조치를 좀 확대했고요. 새로운 조건을 부과했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좀 혼재된 것이었는데요. 강압적인 측면 그리고 제약적인 측면 모두 비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는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기간에 달았던 에피소드 4기에 대한 좀 제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굉장히 제재가 좀 확대되는 그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 이 제재가 부과되었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행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것에 제재를 가했고요. 금융제재 같은 것들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또한 굉장히 좀 혼재된 양상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또 5차 핵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에피소드 5단계에서 제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필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피소드 6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고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제재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해산물 수출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결과 또한 굉장히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피소드 7단계에서는 6차 핵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제재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원유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부분도 금지하는 식으로 제재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 결과 또한 혼재된 양상이었습니다. 제재를 확대한 이후에 제약 같은 부분들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제재 효과를 보이지 않는 생각합니다. 8차 에피소드에서는 ICBM 발사로 인해서 제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필품에까지 제재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 또한 비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이나 제약 같은 것들은 비효과적이었고 시그널링, 즉 신호를 보는 측면에서는 아주 혼재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핵 활동이 증가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과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비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별로 각 유형별로 어떠한 유형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어떠한 유형은 효과성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에피소드 3부터 7단계까지는 효과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굉장히 혼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론을 좀 담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 제재를 애초에 취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제재를 그만하자,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서 이 제재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재를 사용하자 말자가 아니라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스테커 박사님 그리고 호다코바 박사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다코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결과가 혼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그 정책적인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제재가 북한에게 긴밀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체 사상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식량과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절 스미스 런던대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식량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10분 동안 저는 식량 안보와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인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기근이 심하면서 거의 50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식량 안보 관련해서 부문별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식량 공급 또는 영양 상태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990년대 유니세프의 기근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오늘날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북한에 방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정보를 통해서 기근 상태가 북한 전역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왜 기근이 북한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내부적인 요인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좀 적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2016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취해졌습니다. 안보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제재들이 취해지게 되었고요. 직접적인 핵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UN 제재 체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이치라는 1990년대에 취해졌던 이라크에 취해졌던 제재들과 유사한 제재가 취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재가 결국은 민간인들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은 굉장히 명백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천연가스나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는 석유가 수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부유국이든 아니면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석유가 없다면 이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량 공급이 줄어들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필요한 것들이 수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수입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북한은 2,500만이라는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무언가를 살 만한 선택권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내수적으로 충분하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양의 식량도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7년 계속해서 제재가 취해졌고 이것은 민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것은 농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위해서 준비한 제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험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주체 사상,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추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체 사상은 결국은 정치적인 열망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열망으로서의 자립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북한의 경제 정책은 자구적으로만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체적으로만 조달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유의 의존도가 북한에서는 잘 인정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약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연구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이것에 관해서 입장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을 무시하고 사실적인 측면으로의 생산, 어떤 숫자로만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인구들 중에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인력의 제한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책과는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경제 부문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노동력이 취약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을 제한을 하고 자체적인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료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현실이고요. 더 많은 노동력들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2001년 올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동들도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16살이나 17살인 아이들조차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든 고된 노동들에 동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 정부는 인구의 동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북한 정부에게는 자립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정치적으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실패를 정책적인 문제로 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경제적인 실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데올로기만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했던 이 기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식량 안보 위기가 90년대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의 동맹이라는 그런 코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굶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에 취해졌던 제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을 중지했을 때 이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아무도 북한에게 수출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스럽고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영국은 2017년에 제재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좀 민감한 반응이라든지 대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복지, 사람에 대한 복지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기범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 국장님은 제가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워싱턴에서의 정상회의에 함께 해주셨고요. 어쩌면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가동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처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미국이 한국의 협력적 대화와 또 관여를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공동 관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관여를 북한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관여일까요? 좋은 신호를 북한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건강에 관한 관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팬데믹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은 우리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적들조차도 총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력, 북한과의 협력, 팬데믹 협력으로 이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협력으로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배경적인 설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해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해커 박사님께서 이제 사실과 근거 없는 믿음을 말씀하셨죠. 연관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위협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을 국가의 생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급 수준에서 이에 대해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정부 부처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애초에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함이었죠. 북한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장초부터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보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보자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실제로 북한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그러면은 격리하진 않았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북한의 역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RT-PCR 기구를 굉장히 제한적인 수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확진자가 없다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찌 보면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대중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 커뮤니티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의 결과로 이러한 결과로 지금 빈곤이 확대되고 그리고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간접적인 어떤 비용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더 이상은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이 그간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백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백스가 사실 가장 큰 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백스가 어드밴스 마켓이라는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빈국의 20% 정도까지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실 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백신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WHO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승인하고 국가 백신 정책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코백스와 비협력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은 코백스의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전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약 200만 물량을 할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월경이에요. 그리고 인도로부터 확보한 분량이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모라토리엄을 해제시켜달라는 어떤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급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돼야 할 측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모두 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꼭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WHO에서 The interpreter cannot hear the speaker.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리고 온도 저장 관련된 온도 문제 이런 시설 같은 것들도 사실 장애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유니세프라든지 가비라든지 이런 코체인 온도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백신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전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서가 수용이 된 이후에 사실 2가지의 백신이 승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WHO를 신뢰했고 WHO가 이러한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고 승인했었습니다. 중국의 2가지 백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백신에 대해서 접근권을 양자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코백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WHO를 통해서요. 이게 또 다른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관여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백신을 원하고 남한은 제공하기 원했지만 또 미국도 코백스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주체들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율 노력이 필요했었죠. 남한정의 측면에서는
백신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했고요. 지역적인 백신 허브로 부상하고자 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야가 바로 북한과 남한 간의 협력을 위한 한 가지 분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백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를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자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모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북한의 어떤 엘리지빌리티,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다시 북한을 대외에 개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협상이 안 됩니다. 8분 안에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여라는 것이 뭔가 북한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취하는 것이고 북한이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체제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커님, 안보와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리뷰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두고 볼 때 북한이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지 않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실제적으로 외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실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여 정책의 올바른 접근 방식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어스테이커님, 이런 제재들을 리캘리브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조율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관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북한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제재 형태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고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면제의 예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억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석유 수입을 지금 중지한 상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수출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재 일시 중지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다코바 박사님,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토마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제재가 부과되어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관여하기 위한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또한 협력과 관여를 위한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게 인간의적인 관점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더 좋은 관여일까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도에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 북한에게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 대화를 미국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상당한 양입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양의 식량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백만 톤 가지고 800만 명 정도만 1년에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최근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에게 식량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5만 톤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관여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 체제를 90년대부터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었지만 정책적인 협상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 박사님 10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동일한 주제로 2개의 세션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을 갖고 3시 20분부터는 동아시아재단에서 주관하는 위드 팬더믹, 산업환경 변화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상생 전략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